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를 시험을 할 겁니다. 그 시험장은 제가 보기에는 백령도나 이런 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또는 휴전선 지역 될 수가 있고 저 후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반응과 의지를 볼 겁니다. 그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고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평도를 포격했다고 생각해요. 최측근 실세인 조용원이 2달 가까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뭐 죽었다 안 죽었다, 측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는 자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그 시간 사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날로 강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핵무기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핵 잠수함을 만들질 않나, 극초음속을 만들지 않나. 요새 미사일 시험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안 하는 게 아마 그 러시아에서 시험을 다 완성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산 로켓이 정확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갔답니다. 거기서 큰 시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기가 좋아졌고, 또 그저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배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대가 40개, 7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런 배를 만들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지스 같이 배열 레이더를 갖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재래식 무기, 탱크도 이번에 만들었는데, 전에 있던 나와 있던 탱크, 전에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돈이 좀 생기니까 탱크를 또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쓸 만큼 갖고 있지만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탱크를 보면 그게 실제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방어 능력을 많이 갖춘 탱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제 우리도. 우리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필요한 만들어야 돼. 북한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필요했는데 할까 말까 돈이 좀 들어요. 그거 한 20억 원 이상 드는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쏘는 미사일들 있죠. 상당수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저런 탱크가 필요한지도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래식 무기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또 측근이 뭐 없어졌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가서 많은 경험을 얻고 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지네들 입으로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드론 운용을 완성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정말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부대 전투력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큰 아쉬운 거는 우리도 거기에 전투병은 안 보내더라도 옵저버들은 보냈어야 되는데 그 실기를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고요. 거기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평가할 때 처음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은 아주 우수하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군이 동기유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변화를 했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에서도 평가하기를 보병으로서는 아주 우수하다. 소부대 능력, 전투 능력도 있고 체력도 좋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론과 어떻게 싸울 건가 이런 거를 배워서 처음에는 20-30명 단위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2-3명 단위로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얻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돌아와 가지고 북한에서 교육도 하고 현지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전투의 경험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고레벨에서부터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요? 김일성 때는 급격하게 나라가 안 좋아졌어요. 김일성 말년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지원이 많이 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김정일 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핵무기도 없고 나라는 점점 고립돼 있고, 그런데 운이 좋아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바탕으로
또 북한 사회라는 게 아주 끈질긴 그런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성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 후에 김정은이라는 작자가 나타나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여간 나라를 다잡고 핵무기를 완성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운도 따르는 것 같아 이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이겼으면 도움이 필요 없었을 거고 졌어도 도움이 필요 없었을 텐데 어찌됐건 병력이 가가지고 또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사회 경제 체제도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러시아라는 후원자가 생겼고 중국도 함부로 자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내부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지금 아직까지 가난하고 또 외부 정보에 취약하잖아요. 이번에 그 2명의 병사도 수류탄을 까서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잡아서 치료해주고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니까 금방 전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그렇다고요. 단단한데 진실이라는 그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야. 김정은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를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한테 지금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국민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최종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자기가 좀 약하니까 남한하고 단절하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실을 가해서 어느 정도 신감이 생기면 우리를 시험을 할 겁니다. 남한을. 그 시험장은 제가 보기에는 백령도나 이런 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또는 휴전선 지역 될 수가 있고 저 후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뭐 대전이든 대구든 그런 데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반응과 의지를 볼 겁니다. 그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고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저는 그래서 연평도를 포격했다고 생각해요. 천안함에서 나름대로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런 봐라. 연평도 포격을 해서 하면은 더 남남 갈등이 하고 북한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내실을 기해서 이제 힘을 기르고 나면 지금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탱크도 새로 만들어 인공위성도 곧 띄울 거고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방공 미사일도 받았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이러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잘해서 미군을 빼낼 수만 있으면 그다음에는 적화 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힘을 길러서 내실을 기해 가지고 힘을 길러서 그 힘을 바탕으로 주한미군도 힘으로가 아니라 책략으로 내쫓고 그다음에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평화협정 할 때 하여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종이 쪽지 하나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북한 관계의 최악 시나리오와 그것을 방지할 대책이 무엇인가요? 쉽죠. 그 답은 안보의식을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가 경제 교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벌이 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돈벌이 하는 건 좋은데 군사력을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희생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도 등한시하고 장비 관리도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제 조카가 그 병으로 있어가지고 그 부대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요새 8명 사는 데인데 그걸 보여주는데 침대 밑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오래 했으니까 침대를 보니까 세탁물이 그대로 있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야, 이건 뭐냐 했더니 빨래래. 어떻게 빨래가 여기 있냐. 큰아버지 저만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생활관에 쫄병이야 쫄병. 쫄병이 그렇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제가 끝나고 나서 행정보호 제일 선임 부사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기가 빠졌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일과 시간 외에는 생활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 인권 보장을 하지?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걸 안 해주면은 투서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6번 투서를 받아.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6번을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간부들이 부족해서 10명이 있어야 하는데 5명밖에 없으니까 돌려막기를 한대요.
이제는 돌려막기를 너무 해서 견디질 못한대. 그래서 더 나가버린대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고민보다도 그저 투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들 전화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군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군대에 자식을 보냈으면 그걸로 딱 끊어야지. 저도 아들이 둘이 있어서 군대를 보냈지만 면회 한 번 갔어요. 그 논산 들어갈 때 가보지도 않았고 전역할 때 전역했나 보다 했고 일단 잊어버려야지. 그걸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그 자식한테도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사회가 고쳐줘야지 군대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가끔씩 그 엉뚱한 군인들이 또 있잖아. 군인 같지 않은 친구들. 뭐 횡령을 한다든지 뭐 남녀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그야말로 그 밑에 사람들을 갈군다든지 그런 어쩌다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감시가 있고 감시가 있으니까 더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이게 저는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해내지 못하면 군대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근데 뭐 지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다음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만, 남중국해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그런 문제. 미국이 또 지금 난리예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난리야 난리. 미국이 불안정하는 거는 우리한테 결국 좋을 게 아닙니다. 또 북한이 내실을 기해서 지금 하루하루 지금 저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유엔이라는 그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여러 나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한테는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 분쟁이 저게 또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한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지금 분열이 돼 있고 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각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일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충실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또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러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 안 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